복면을 쓴 남자가 알몸으로 농가에 침입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농부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편은 없었고 복면을 쓴 남자는 재빨리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그녀는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남자는 소리 지르지 마. 다시 소리 지르면 너와 아들 둘 다 해치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흉악한 강간범이었다. 10년 동안 380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다. 심지어 65세의 노인도 안았다. 가장 끔찍했을 때는 하룻밤 사이에 5명의 여성을 괴롭혔고 심지어 이틀 동안 같은 여성을 3번이나 연속해서 침범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교활한 범죄자 중 한 명이었다. 10년 넘게 도망다니다가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아내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이야기는 1972년부터 시작된다. 여름밤 경교시 동현 18리점에 사는 젊은 농부가 집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가 알몸으로 들이닥쳤다. 농부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고 복면을 쓴 남자는 재빨리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그녀는 소리를 낼 수 없었고 남자는 소리 지르지 마. 다시 소리 지르면 너와 아들 둘 다 해치겠다 라고 협박했다. 농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복면을 쓴 남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고 복면을 쓴 남자는 곧 떠났다. 겁먹은 농부는 며칠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즉시 혁명위원회에 신고했다. 혁명위원회는 사람을 보내 조사했지만 당시 너무 어두웠고 농부는 너무 당황해서 범인의 얼굴은 물론이고 키나 체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혁명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조양구의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한밤중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방으로 들어왔다. 여성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남자는 그녀를 협박했다. 여성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악마에게 굴복했다. 범행 후 남자는 즉시 떠나지 않고 방 안을 뒤져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 이때부터 혁명위원회는 비슷한 신고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주로 조양구 쌍교진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집중되었고 범인은 매우 뻔뻔스럽게도 매번 범행 전에 나는 늙은 깡패다 라고 자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 중 누구도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 외에도 범인이 매번 검은색 복면을 쓰고 눈만 드러낸 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혁명위원회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범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범행 횟수도 늘어났다. 순식간에 쌍교 늙은 깡패라는 이름은 심리파량에 퍼져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민간에는 쌍교 늙은 깡패가 경교시 조양구, 순이현, 동현 일대에서 활동하는 깡패 집단이며 여성을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소문에 겁먹은 젊은 여성들은 쉽게 외출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 남성들도 늙은 깡패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침입할까봐 직장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1974년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 2년이 지났다. 늙은 깡패를 잡기 위해 지역에서는 300명의 민병대를 동원하여 각 마을에 초소를 설치하고 천라지망을 펼쳤다. 당시 민병대는 반군사 조직으로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고 기본적인 전술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민병대는 늙은 깡패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마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이 전략은 적중했고 배치된 바로 그날 밤 늙은 깡패는 함정에 빠졌다. 민병대는 마을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시 마을로 달려가 구조하려 했지만 집 안에는 비명을 지르던 여성만 있었고 범인은 찾을 수 없었다. 왜 미리 준비했는데도 늦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민병대가 초소를 설치할 때 기밀 유지를 위해 마을 밖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한 민병대는 마을 간부들에게만 계획을 알렸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늙은 깡패는 해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지만 민병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늙은 깡패가 한밤중에 범행을 저지를 때 민병대는 모두 마을 밖 들판에 머물러 있었고 마치 늙은 깡패에게 보초를 서주는 꼴이 되었다. 범행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공황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자 민병대가 소리를 들었다. 사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민병대는 소녀에게 범인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물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뒷문을 가리키며 소녀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부터 민병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늙은 깡패가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을까? 아마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병대도 뒷문으로 쫓아나가 주변 들판에서 그물식 수색을 시작했다. 다른 마을에 매복해 있던 민병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도왔고 많은 마을 사람들도 수색에 합류했다.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늦도록 사오리 길을 쫓아갔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늙은 깡패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추적을 실시한 민병대는 각지에서 차출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수색했다. 밤에 수색할 때는 자기 편을 수색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워서 자기 편끼리 잡는 해프닝이 많이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민병대는 체포 실패를 보고했다. 늙은 깡패는 민병대가 포위하기 전에 그물망 틈으로 도망쳤거나 민병대와 마주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민병대의 추격을 피해 결국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이 사건으로 민병대는 교훈을 얻었고 이후 유사한 매복 체포 작전을 실시할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게 되었다. 동시에 민병대 사령부는 사건 해결은 공안부서의 전문 분야라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늙은 깡패를 체포하는 사건은 경교시 공안국 13처로 이관되었다. 전문 수사관이 도착하면서 민병대가 체포에 실패한 진짜 이유도 곧 밝혀졌다. 피해 소녀의 집 뒷마당에는 밀집 더미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있었고 근처에는 신선한 배설물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범인이 당시 도망치지 않고 밖에서 민병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치면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밀집 더미에 숨어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민병대는 작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철수했다. 늙은 깡패는 잠에서 깨어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배변을 보고 유유히 떠났다. 하지만 민병대는 형사사건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을 수색하지 않고 밖으로 그물을 쳐서 추적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늙은 깡패의 과거 범행 특징을 연구하여 13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가지 규칙을 찾아냈다. 범행 상황을 보면 늙은 깡패의 범행 지역은 주로 현지 농촌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의 주택은 대부분 독립된 마당이 있어 서로 일정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 범행할 때 활동 공간이 넓고 숨기가 비교적 쉽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때 소리를 질러도 이웃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현지 농촌 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창문이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위쪽은 저렴한 종이로 아래쪽은 더 비싼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채광과 비용 사이에서 선택한 것이고 현지인들은 커튼을 치거나 창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다. 따라서 범인은 창문 아래쪽 유리를 통해 집안의 상황을 쉽게 관찰하여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침입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할 수 있다. 현지는 농촌이지만 남성 청년들은 대부분 경교의 제철소에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간 근무를 해야 해서 집에는 노인, 여성, 아이들만 남아있다. 늙은 깡패는 아이를 둔 싱글 여성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때로는 싱글 여성이나 여러 명의 지식 청년이 거주하는 기숙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현지인들은 동쪽 방에 사는 습관이 있어 늙은 깡패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서쪽 방에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도착한 후에야 옷을 벗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채 검은 천으로 얼굴만 가린 모습으로 혼자 있는 여성 앞에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에 그는 항상 내가 바로 늙은 깡패다라고 자칭했다. 피해 여성이 많기 때문에 늙은 깡패의 악명은 이미 심리파량에 퍼져 많은 여성들이 이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늙은 깡패는 범행을 마치면 안방으로 물러나 옷을 입고 도망쳤고 때로는 많은 재물을 훔쳐가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범인이 집단이 아니라 동일 인물일 것으로 판단했고 이 사람은 물론 처음에 언급했던 리바오청이다. 자신의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리바오청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했고 이후 더욱 대담하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어느 날 밤 리바오청은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평소처럼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후 여성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강적을 만났다. 그 집의 아주머니는 지역 여성위원장이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아주머니는 곧바로 침상에서 뛰어내려 방문을 막았다. 리바오청은 몇 번이나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네가 문을 막았지만 내일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라는 협박을 남겼다. 리바오청이 떠난 후 아주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다른 좀 도둑들은 협박만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늙은 깡패의 이름으로 볼 때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 계획이 세워졌다. 마을 밖에 초소를 설치하고 여영사 한 명을 여성위원장처럼 변장시켜 동쪽 방에서 늙은 깡패를 기다리게 했다. 동시에 2명은 방 안 창문 아래에 숨어서 늙은 깡패를 체포할 준비를 했다. 인원 배치가 완료된 후 다음날 밤 리바오청은 정말로 여성위원장의 집에 다시 왔다. 하지만 동쪽 방 창문 밖으로 걸어가 안을 엿보자마자 갑자기 뒤돌아 도망쳤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상황 변화가 너무 빨랐고 그날 밤 안개가 꼈으며 밖에 있는 초소에서 아직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은 다시 실패로 끝났다. 리바오청은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경찰 책임자는 여영사가 숨어있던 동쪽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동쪽 방 침대 옆에는 재떨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꽂혀 있었다. 리바오청은 창밖에서 방 안에 이 작은 불빛을 보고 방 안에 다른 남자가 숨어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방 안에 숨어있는 남자는 분명히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었다. 리바오청은 당연히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번에 거의 잡힐 뻔한 경험은 리바오청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고 그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후 행동에 더욱 여유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한 집에 몰래 들어가 늘 하던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그는 마당에 70kg짜리 쌀 한 자루가 있는 것을 보고 쌀을 어깨에 메고 유유히 떠났다. 그가 떠나자마자 방 안에 있던 피해 여성은 즉시 밖으로 나가 신고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1시간 넘게 떠난 후였다. 경찰은 늙은 깡패가 70kg짜리 쌀을 메고 있어서 빠르지 않을 것이고 1시간에 최대 3km를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3km 이내를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늙은 깡패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번 체포 실패는 경찰이 늙은 깡패의 도주 속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70kg짜리 쌀을 메고 1시간에 3km를 걷는 것은 정상일지 모르지만 리바오청은 일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빠른 속도였다. 이후 경찰은 잠복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밤낮으로 사람들을 마을에 배치하여 늙은 깡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밤 기갑부대 출신의 수사관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수사관은 그를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름을 듣고 멈춰 서거나 뒤돌아보는 대신 도망치기 시작했다. 수사관은 이제 확신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쫓았다. 하지만 한참을 쫓아갔지만 수사관은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했고 오히려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결국 수사관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쥐구멍에 발을 헛디뎌 발목이 탈구되어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번 추격에서 경찰은 늙은 깡패의 도주 속도를 직접 목격했고
다음번에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체포에 실패하지 않도록 전략을 바꿔 경찰견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무리 사람이 빨리 달린다고 해도 훈련된 개보다 빠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후 마을에는 훈련사가 경찰견을 데리고 순찰을 돌았고 한동안 잠복한 끝에 드디어 늙은 깡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 경찰은 경찰견을 풀어 추격했지만 놀랍게도 10분 만에 경찰견은 귀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왔다. 이것은 경찰견의 평소 행동과는 달랐다. 훈련 중에도 경찰견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훈련사는 경찰견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좌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늙은 깡패는 도대체 어떤 수단을 썼기에 경찰견의 추적에서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 결과는 리바오청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는 시골 수의사였다. 평소에는 심리파량을 돌아다니며 가축들을 치료했다. 많이 돌아다닌 덕분에 그는 주변 지형에 점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빠른 발을 갖게 되었다. 앞서 경찰의 눈앞에서 여러 번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경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을 예로 들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의 집은 그의 집에서 무려 10km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4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늙은 깡패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그에게 18리점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또한 리바오청은 가축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접해야 했는데 경찰견이 그를 쫓았던 이번에는 마침 가축의 수술을 마친 직후라 몸에 특유의 약품 냄새가 남아 있었다. 경찰견은 이 냄새를 맡자마자 생리적 반응을 일으켰다. 주사를 맞는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요행이 도망치긴 했지만 리바오청도 꽤 놀랐다. 지금까지 그는 10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고 가장 심했을 때는 하루에 5명의 여성을 괴롭혔으며 심지어 3일 안에 같은 여성을 연속해서 침범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젊고 예쁜 여성뿐만 아니라 65세의 노인에게까지 손을 댔다. 이렇게 뻔뻔한 행동은 이번에 경찰견을 만난 후에야 조금 자제되었다. 아마도 정말로 겁을 먹었고 더 이상 자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 오랫동안 리바오청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경찰도 늙은 깡패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더 이상 받지 못했다. 모두가 늙은 깡패가 이제 손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976년 겨울 늙은 깡패는 다시 나타났다. 늙은 깡패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지냈으니 사람들이 자신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은 그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범행 후 리바오청은 경찰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이었고 땅에는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리바오청이 어디로 가든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집 앞까지 왔을 때 리바오청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뒤에 남은 발자국이 자신의 집을 드러낼까봐 걱정했다. 그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길에 있는 사람들이 밟은 발자국을 따라 기차역까지 필사적으로 달렸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여 그의 발자국을 보고 집 주위를 한 바퀴 돈 것을 보고 그가 집 안에 숨었다고 생각했지만 집 안을 수색해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집에 대한 의심은 방금 수색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다. 이때 리바오청은 이미 기차역을 떠났지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큰 길로 돌아 주변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세상에 나온 첫 번째 활동에서 거의 잡힐 뻔한 것이다. 리바오청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계속 숨어 지내기로 결정했고 그 후 5-6년 동안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드디어 쌍교 늙은 깡패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그를 잊은 듯했다. 시간이 흘러 1982년이 되었고 리바오청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지 10년이 지났다.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였고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 리바오청은 더 이상 과거의 범죄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눈을 돌렸다. 어느 날 리바오청은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한 공급사에 나타났다. 계산할 때
그는 카운터 위에 작은 상자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의 나쁜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카운터 안의 여직원에게 나는 늙은 깡패다. 살고 싶으면 상자 안에 돈을 모두 내놓아라 라고 소리쳤다. 늙은 깡패라는 이름을 듣자 카운터의 여직원은 깜짝 놀라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상자 안의 돈을 모두 꺼냈다. 하지만 돈을 늙은 깡패에게 건네주는 순간 여직원은 두려움 때문에 손을 덜덜 떨었고 그 결과 실수로 돈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렸다. 늙은 깡패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여직원은 허리를 굽혀 돈을 줍기 시작했다. 이 행동은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지만 의도치 않게 늙은 깡패에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덫을 씌웠다. 여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다시 주워 늙은 깡패에게 건네주는 순간 다른 한 사람이 밖에서 공급사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리바오청은 강탈한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떠나려는 순간 그의 자유로운 생활도 이제 끝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자유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바로 공급사 밖에서 들어오려던 건장한 젊은이였다. 리바오청은 그와 마주쳤고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때 카운터 안의 여직원이 갑자기 강도야, 도둑이야 라고 크게 소리쳤다. 리바오청은 소리를 듣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젊은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리바오청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곧 정신을 차리고 뒤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거리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고 쫓기는 사람이 강도라는 말을 듣고 근처 주민들도 추격에 합류했다. 순식간에 추격대는 거대해졌고 경교의 진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추격대는 흩어졌다. 리바오청이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쫓아가지 못하고 지쳐서 하나둘씩 멈춰섰고 결국 처음에 그를 쫓던 건장한 젊은이만이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리바오청은 이제야 자신이 강적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리바오청을 쫓던 젊은이는 경교 독리현의 제대 군인이었고 그는 집에 소금을 사러 공급사에 갔다가 우연히 리바오청을 만난 것이었다. 젊은이는 몸이 건강했고 경교시 청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리바오청을 2-3km나 쫓아가는 것은 그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강도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자신만 남게 되자 그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만약 강도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달렸다. 주변은 온통 평지였고 옆 돌담이 있었다. 그는 돌담으로 달려가 벽돌 하나를 떼어냈다. 강도는 바로 앞에 있었다. 젊은이는 벽돌을 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쫓아갔다. 10km 넘게 달린 끝에 리바오청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뒤쫓아오는 젊은이는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리바오청은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며 젊은이와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했다. 그런데 젊은이는 그의 앞까지 쫓아왔지만 그에게 싸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손에 든 벽돌을 그에게 휘둘렀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리바오청은 반격할 틈도 없이 강도로 몰려 현지 공안기관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공안기관에선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강도는 경교에서 돈을 빼앗았는데 여기는 허베이성의 사막현이었다. 놀랍게도 리바오청은 경교에서 허베이까지 도망친 것이다. 사막현 공안기관 직원들은 경교 경찰에 연락했다. 곧 리바오청은 경교 경찰에 넘겨졌지만 그가 체포된 이유는 강도였고 금액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교 경찰은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유치장에 가둔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리바오청은 20일 넘게 냉대를 받으며 매일 소금에 절인 채소와 옥수수빵만 먹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 갇혀있는 동안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에는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리바오청은 경찰이 자신을 내버려 둔 채 밖에서 자신을 처벌할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을 단순한 도둑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 리바오청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2년 전에 저지른 절도 사건을 자백하여
경찰이 자신을 빨리 신문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3일 후 드디어 그를 신문하러 온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그를 계속 내버려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사실 경찰이 그를 내버려둔 것은 당시 공안기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별 볼 일 없는 강도 사건을 신문할 여유가 없었다. 리바오청이 2년 전 절도 사건을 자백하겠다고 나서자 경찰은 마침내 인력을 배치하여 형사 라오쌤과 다른 동료 한 명에게 리바오청을 신문하게 했다. 신문은 공급사 강도 사건부터 시작되었다. 허베이 공안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구체적인 강도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고 강도 사건 이후 10km에 달하는 추격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때까지 리바오청의 날다람쥐 같은 특징은 드러나지 않았고 형사 라오셋도 리바오청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든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어서 리바오청은 2년 전 절도 사건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회계실에서 1,000위안이 넘는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1,000위안은 1980년대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고 상당히 큰 사건으로 여겨졌다. 라오쌤은 갑자기 흥미를 느끼고 리바오청과 함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질문을 하던 중 라오셀은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기억해냈다. 이건 날다람쥐 사건 파일 속의 사건이잖아. 리바오청은 회계실에서 물건을 훔친 부분만 의도적으로 자백했지만 사실 그는 당시 한 여성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은 경찰 파일에서 절도 사건과 강간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늙은 깡패 사건 파일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리바오청이 도망다니는 동안 경찰은 끊임없이 그를 추적했고 관련 파일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었다. 리바오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라오쌤은 계략을 꾸몄다. 그는 회계실 절도 사건에 대한 여러 세부 사항을 갑자기 신문했는데 결과는 모두 파일 기록과 일치했다. 이렇게 해서 강도범 리바오청은 마침내 늙은 깡패 연쇄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확정되었다. 경찰의 눈앞에서 여러 번 도망쳤던 18리점 날다람쥐가 잡힌 것이다. 이때 리바오청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어지는 신문에서 그는 저항을 완전히 포기했다. 경찰이 무엇을 묻든 그는 모두 대답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그의 10년 동안의 범죄 건수는 무려 300건에 달했다. 쌍교 늙은 깡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람들은 악명 높은 늙은 깡패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어떻게 심리파량을 수년 동안 공포에 떨게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진실은 실망스러웠다. 리바오청은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인상이 아니었다. 그는 경교교회의 평범한 사람이었고 초라한 외모에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키도 160cm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300건이 넘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범인이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고 진술했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경찰의 판단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이런 묘사는 이해할 만한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 여성이 순결을 잃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이 정말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범인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리바오청은 어떻게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그는 수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괜찮은 수입을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과거에는 중매쟁이들이 그에게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고 그는 곧 허베이성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다. 당연히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는 왜 집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딸들을 괴롭혔을까? 리바오청의 자백에 따르면 그 원인은 부부관계에 불화였다. 결혼 후 리바오청은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게으르고 나태한 악습이 드러났다. 리바오청은 아내의 나쁜 버릇을 참으며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런 생활은 오래갈 수 없었고 결국 참다 못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다. 아내는 리바오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심지어 별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젊은 나이의 리바오청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72년 그는 성생활 불화를 이유로 아내와 크게 다툰 후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근처 마을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쌓여서 결국 악독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집에서 아내가 못하게 하니 다른 사람에게서 풀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농부를 침범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 범행에서 리바오청은 마음속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범행을 빨리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심각한 결과는 없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에서 쾌감을 느꼈고 담력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그의 범행 패턴을 파악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연쇄 범죄자들은 이전의 성공적인 범행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범행 패턴을 찾아내기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리바오청은 연쇄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행동에는 규칙성이 없었다. 때로는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동안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이 함정 수사를 위해 일부러 경찰력을 철수했을 때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가장 심각했던 경우는 같은 피해 여성을 이틀 동안 3번이나 침범했는데 매번 수사관이 떠난 후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불규칙적인 범행 방식은 경찰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 결국 신문을 통해 리바오청의 범행 동기가 모두 가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그는 매번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서 다른 여성을 찾아 분풀이를 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리바오청은 체포되어 6개월 후 사형에 처해졌다. 근처 주민들은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지만 리바오청의 악행이 가져온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 침범당한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리바오청이 자백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의 재방문은 종종 이러한 가정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리바오청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바오청이라는 사람 자체로 돌아가 보면 그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다투고 나서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 균형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악행을 저지르고 법을 무시하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복면을 썼는지 여부일 것이다. 집에서의 리바오청은 얼굴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의 신분은 남편이었고 직업은 수의사였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를 때의 리바오청은 복면을 쓴 사람이었다. 그의 신분은 혼자 다니는 강간범이었고 경찰도 잡을 수 없는 날 다람쥐였으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늙은 깡패였다. 다른 신분은 다른 행동 양식을 가져왔다. 그는 두 가지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꿨고 그것은 복면을 쓰고 벗는 것만큼이나 간단했다. 물론 이런 일은 당시의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곳곳에 카메라와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은 범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리바오청의 경우에서 우리는 신분이 사람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그리고 신분이 어떻게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에는 악한 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인간 내면의 악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사회적 감시가 너무 많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리바오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감시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햇빛 아래에서 살고 싶다면 먼저 햇빛이 어둠이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곳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림자는 항상 존재하고 죄악은 끊임없이 자라난다. 1988년 또 다른 악마들이 나타나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4명이 넘는 여성을 잔혹하게 괴롭혔다. 다음 시간에는 이 끔찍한 스자젠 깡패 집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